여러분, 오늘은 전투 작전을 합니다. 아라스 전투는 네모다. 2차 세계대전이 나았다고 할 수 있는 전설적인 두 인물, 에르빈 롬멜, 샤를 두골, 이 두 사람이 맞붙은 전투잖아요. 프랑스 전역에서 영국, 프랑스 연합군과 독일군이 벌인 그나마 제대로 된 유일한 전차전. 딱 봐도 이거 비주얼 나오잖아요. 딱 봐도 각 나오잖아. 이거 야, 이거 유튜브 각인데 하고 나오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시원찮습니다. 많이 궁금하시죠? 아라스 전투의 숨겨진 이야기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아라스 전투는 전투가 맞는가? 자, 이 질문이 뭐냐 하면, 영국군, 프랑스군이 이 아라스 전투를 치르긴 치렀는데 항상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계획 가져와 봐라. 명령 어딨냐? 그러니까 작전의 목표가 부여돼서 예하부대까지 다 전달이 되었는지, 상급부대에 지원이 있었는지, 이런 작전이라고 부를 만한, 전투라고 부를 만한 그 요소를 갖추었느냐 말이죠. 이런 기본 요소가 없으면 그건 그냥 조우전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전이라는 거예요. 전투까지는 아니다. 작전은 더더욱 아니다. 그냥 무기 들고 단체로 하는 싸움이다. 그냥 파이팅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라스 전투가 딱 이랬습니다. 아라스 전투가 역할을 어느 정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전투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스 전투는 전투가 아니었다, 전투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했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던지기 전에 아라스 전투가 벌어졌던 그 시공간적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스 전투가 있었던 1940년 5월 21일, 이때는 독일군이 한창 기세를 올려가지고 프랑스 방면으로 공격을 하던 시점이죠. 일부 부대는 메즈강을 도하를 하고 또 다른 부대는 아르덴 숲을 막 지났으며 스당 등에서는 중요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교전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죠. 독일군 기갑부대가 막 들어가가지고 프랑스군을 일부는 경멸을 하고, 프랑스군이 스스로 포로 수용소로 들어가고 대다수는 뿔뿔이 흩어져서 철수,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면 들어온 이 부대들이 뭘 해야 되냐면, 일부 부대로는 전과 확대 및 추격을 해서 프랑스군 완전히 경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대들은 행여나 있을지 모르는 역습에 대비해가지고 진지 강화 및 재편성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기갑 부대들이 그것을 하지 않고 그것을 보병부대에 맡겨놓고 프랑스로 진격해서 들어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일군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바쁜 시기예요. 그래서 이 단계화된 작전 이후에 뭐가 시작돼요? 이렇게 생긴 거?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소위 낫질 작전이라고 불리는 독일군의 대기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어쨌든지 간에 시작한 이 역습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이 아라스 전투의 핵심이라고 할 것인데,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처음에 그렸던 그림은 이거예요. 독일군의 예봉을 꺾고 템포를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독일군이 들어오는 그 기세가 너무나 막강하니까 그 앞에를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선두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독일군 본대가 길게 늘어서 있으면 그 뒤쪽에 한 3분의 1 지점쯤을 친 거예요. 전형적인 측면 기습 공격입니다. 이거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와요. 방어하는 사람들은 항상 보면 그 계곡 같은데 거기를 이렇게 위에 있어요. 그러면 공격하는 부대가 항상 거길 지나.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방어 부대는 이제 선두를 먼저 보내죠. 본대가 다 지나가고 이제 3분의 2 정도가 지나간 후에 그 뒤쪽을 공격을 하죠. 그래서 영화에서 잘 표현한 거 보면 그 뒤에 있는 보급대, 물자, 유류 등을 공격합니다.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논쟁의 여지는 있어요. 지금까지 영국군하고 프랑스군이 초전에 보여준 모습 어때요?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독일군의 약점을 노리고 작전 개념을 수립하고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공격해 나가는 그런 모습 한 번도 안 보여줬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 최근에 연구해보면 얻어 걸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하여 영국 제1전차 여단, 그리고 프랑스 전차대를 배속받은 1개 사단 규모 정도의 특임부대, 태스크포스, 이 부대가 편조가 돼서 독일군을 공격할 준비를 하죠. 부대의 이름은 프랭크 부대로 했는데 뒤에 나오는 영국군 장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프랭크 부대가 특임부대로 편성이 되죠. 그런데 영국군의 일부 자료, 시중에 떠도는 글, 컨텐츠 이런 데 보면 영국과 프랑스의 기갑부대가 주축이 돼서 2개의 전차 연대가 전차 단독 공격을 실시했다, 독일군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 부대가 기갑부대도 아니었고 그 부대들의 주력이 전차
전차도 아니었어요. 영국군과 프랑스군의 주력은 어디까지나 보병이었고 전차도 주로 이제 경전차 조금 있었고 그리고 그 경전차마저도 보병을 화력으로 지원하는 지원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본격적인 전차전이었다고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국군하고 프랑스군이 당시 상황에서 전차에 의한 단독 공격이 가능했겠어요? 가지고 있는 전력 중에 가장 강한 전력일 텐데 그것을 독일군 템포를 죽이기 위해서 단독 공격을 시킨다? 적정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는 불가능하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작전적인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그런 교리도 없었고 전차에 의한 단독 공격에 훈련을 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승인을 하겠냐고요. 영국군과 프랑스군 입장에서 아라스 전투라는 것은 계획하고 스스로 주도권을 갖고 실행한 작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뭔가 해보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 휘두른 주먹이 독일군 옆구리를 그렇게 친 거예요. 정말 그런지 1차 사료와 남아있는 기록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1940년 5월 중순에 영프 연합군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하에 놓여 있었죠. 근본적으로 왜 그래요? 단순하죠. 독일군이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과 방식으로 공격해 왔기 때문에 기존의 모든 계획이 백지가 됐으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죠. 지난번에 다뤘지만 이때 프랑스군 수뇌부 장군들이 가장 잘하고 많이 한 게 뭐였다? 우는 거 이렇게 엉엉 울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영프 연합군 하는데 말이 연합군이지 평소부터 이 둘이 합을 맞춘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영국군하고 프랑스군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합훈련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 그리고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말이 안 통해요. 말도 안 통하는데 평소에 훈련도 안 해봤고 이런 부대가 독일군이라는 당대 최강의 적을 앞에 놓고 연합작전을 한다?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냥 그 부대가 같이 있으니까 연합작전을 한다, 연합부대다 이렇게 부르는 것 뿐이에요. 다른 부대가 각각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적을 상대하는 것일 뿐이죠. 연합합동작전의 가장 장점 효과는 뭐예요? 시너지. 여러분 시너지 승수 효과가 뭡니까?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영국군 능력이 5야. 프랑스군 능력이 5. 이 두 개를 곱해서 5, 25. 25의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연합합동작전을 해서 전시의 시너지 효과, 승수 효과가 나게 하려면 평소에 10배, 20배를 노력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전에서 25까지는 아니더라도 5배, 10배의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인 거죠. 영국군하고 프랑스군도 이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 우리가 부대는 합쳤지만 뭐 대단히 독일군을 절대적인 우세도 안 되고 상대적인 우세도 안 되겠구나. 일단 기습해서 시간을 벌고 거기서 기회를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독일군을 기습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지역 하나를 고릅니다. 그게 바로 아라스예요. 여기가 제1차 세계대전 때도 거의 비슷한 교전이 일어났었잖아요. 1917년에 그 1차 세계대전 때 바다로의 기동 중에 이 아라스 전투가 똑같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이 지역을 굉장히 잘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독일군이 이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으며 잘하면 여기에서 기습을 해서 독일군의 템포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독일군은 이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영국군하고 프랑스군을 북쪽으로 몰아넣어가지고 덩케르크에서 완전히 이 부대를 경멸시키거나 아니면 얘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정치적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었죠. 어쨌든 영국군, 프랑스군은 그건 잘 모르고 프랑스군 측에서는 아마도 이게 마지막 역습의 기회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투력도 드골 전차사단이 한 번 독일군에게 크게 매길 수 있는 정도의 전투력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절체절명의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합심해서 힘을 발휘해도 부족한 이 시점에 프랑스 총리 폴 르노가 헛발질을 한 번 해요. 프랑스군 총참모장 가물랭 장군을 자릅니다. 진짜 잘라요. 몇 번이나 제가 강조했지만 전쟁의 와중에 한나라 군대의 밑돌, 그 밑돌을 빼는 거는 젠가 게임 할 때 그 잘못 건드리면 와르르 다 무너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국제정치학자 베리 포센이 2차 세계대전을 연구하고 한 말이라고요. 그런데 이 총참모장을 자르고 마치 그걸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처럼 독일군이 바로 공격해요. 독일군이 가물랭 쫓겨났네? 오케이 공격!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은 공교롭게도 같이 일어나잖아요. 가물랭 장군 잘린 게 5월 19일인데 독일군 총공세가 5월 20일 아침에 시작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전열 정비만 마치고 기갑부대를 앞세워서 공격을 개시를 하죠. 지금까지는 이 기술이 5월 20일에 독일군이 총공세를 실시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국군하고 프랑스군은 독일군이 정말 총공세를 실시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독일군 자료가 공개되고 보니까 독일군이 총공세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전차를 앞세운 구데리안 장군과 롬멜 장군의 선발대만 공격을 한 것이었어요. 5월 20일에. 왜? 독일군 총참모부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건의를 해요. 지금 공격을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니까 선발대만 가라오. 그래가지고 선발대만 가요.
5월 19일하고 5월 20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프랑스군 내부를 좀 들여다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전투 작전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5월 19일에 가물랭이 잘리기 전에 예하부대에 프랑스 보병부대에 총 반격을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더 안쪽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 프랑스 총리가 너 비켜! 하고 물 내린 거죠. 그러고 이제 온 게 누구예요? 맥심 베이강 장군이잖아요. 맥심 베이강 장군이 와가지고 뭐 하냐면 일성이 그거예요. 야, 가물랭 장군이 시킨 것 아무것도 하지 마. 다 취소해. 딱 놔둬, 딱 놔둬. 정말 이렇게 했어요. 베이강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일단 그래요. 천재예요. 군사와 정치에 모두 능한 밸런스가 잡힌 장군이었다. 그렇게 평가가 있는데 한 가지 흠은 뭐냐면 처세와 정치에 좀 능했다. 그런 평가도 받고 또 야전을 잘 모른다. 실제 근무한 이력을 보면 사령부, 위원회, 정책부서, 또 군사 고문단 이런 데 근무를 했어요. 워낙 처세를 잘하다 보니까 나중에 독일 치하의 비시 괴뢰 정권에서 국방장관도 합니다. 이게 베이강 장군의 실체인 것이죠. 그야말로 전장에서 살고 죽는 장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베이강 장군이 천재는 천재인데 별명이 뭐였냐면 전술학 교관이에요. 장군이면 전략적인 결정, 작전술 차원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부대를 지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관처럼 상황을 다 하나 직접 분석해야 돼. 그리고 적의 위협을 하나하나 다 보고를 받고 완전히 작성이 제대로 된 완전 명령이 아니면 내리지 않는 거야. 야, 하지마. 다 가져와. 이게 전쟁터에서는 진짜 답답한 지휘관인 거거든요, 이게. 이 사람이 나이가 74세야. 74세.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야전을 떠나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 한이라도 맺혔었는지 오자마자 부대 순시를 시작해요. 전시에. 정말로 천막에다가 그 꽃무늬 있는 차에다가 그 디저트 준비해놓고 그런 옛날 부대 순시를 한다니까요. 그거를 5월 19일, 20일, 21일, 22일까지 예하부대 작전 지시나 명령을 내려주지 않고 부대 순시를 한다고요. 그 독일군 막 들어오고 있는데 부대 순시를 그렇게 하니 사령관의 큰 그림 없이 독일군을 만나서 벌였던 프랑스군의 교전이 그게 제대로 된 작전이었겠느냐고요. 이때 공격하고 있는 독일군의 주력은 독일군 제7기갑사단입니다. 롬멜의 유령사단. 왜 유령사단입니까? 그러면 신출귀몰한 작전 수행 능력 때문이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신출귀몰한 작전 수행 능력, 유령사단, 이 평가가 전부 롬멜 이 한 사람에서 나온 거예요. 롬멜의 제7기갑사단이 본대 진격 속도가 이렇게 느려지니까 혼자 막 나가려고 그러죠. 상급사령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혼자 가지 마. 보병이랑 같이 선 맞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럴 때 통상 군대에서는 어떻게 해요? 전진 한계선이라는 것을 부여를 해요.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제7기갑사단 본대는 전진 한계선을 통과하지 않고 다만 기갑 수색 요원들하고 나하고 몇 명 호위만 가가지고 적진을 우리가 살펴보겠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오케이 하니까 정말 들어가고 미친 듯이 휘젓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롬멜은 이 상황에서 제1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지만 단독으로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저걸 심리적으로 기습을 해서 압도시키고 항복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프랑스군이 일개 대대, 연대, 사단이 항복을 해요. 떼거지로. 그런데 프랑스군은 항복해서 들어오는데 기갑사단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항복하지 쟤네는? 그걸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령사단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럼 누가 붙였냐? 언제부터 붙였냐? 롬멜이 나중에 아프리카 전선으로 가고 나서 바바로사 작전 때부터 독일 제7기갑사단을 누가 지휘를 하냐면 만토이펠 장군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1978년에 책을 내면서 제7기갑사단을 유령사단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78년부터 유령사단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겁니다. 당시에 그런 이름이 붙어있고 다 알았는지 아니면 사후적으로 붙은 것인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도 어느 정도 눈치채셨겠지만 당대의 제7기갑사단은 그렇게 전투력이 강한 부대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영국군 프랑스군보다는 강했겠죠. 그러나 이 독일군의 정예는 주로 구데리안 장군이 갖고 있는 그 부대들이었고 전격전, 전차전 하면 떠올리는 그런 전설적인 부대는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런 부대가 이제 5월 21일에 아라스로 진격을 해서 이제 들어가고 있던 참이죠. 부대의 전체적인 공격 방향은 아르덴 숲을 지나서 스당을 차지하자마자 완전히 스윙 해가지고 발달한 도로, 기동로를 따라서 북서쪽으로 확 꺾죠. 거의 90도로 꺾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군을 몰아가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되면 가장 걱정스러운 문제가 뭐냐면 이 옆구리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지금 기동하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군에게. 이것을 사실은 이제 히틀러는 걱정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말렸던 거고, 이때 영국군은 뭘 하고 있었을까? 영국군의 주력은 제5 보병사단이었어요. 그냥 보병사단은 아니었고
부대고 1개의 기갑여단, 1개의 자동화 사단으로 증강된 부대였어요. 자동화 사단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보병이 아니라 여기에 장갑차라든지 차량이 충분히 있어서 부대의 기동 속도가 빠르다는 걸 의미하죠. 이 사단은 아라스 바로 뒤에 있는 비미라고 있어요. 거기에 비미 능선,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이 비미 능선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고 영연방 국가들에게 두고두고 승전을 안겨준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국군은 여기서 싸울 자신이 있다는 거죠. 지형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아라스 방면으로 독일군을 이제 공격하려고 비미 능선 일대에 모여서 영국군 제5사단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아라스 근처에서 독일군을 공격할 때 프랑스군이 이제 조공으로 영국군과 함께 공격을 하기로 한 거죠. 이때 영국군하고 가장 근접해 있던 프랑스군 부대는 프랑스 제3 경기갑사단이에요. 전투력은 그리 높지 않았고 약 1개 여단이 조금 넘는 전투력 정도를 갖고 있었어요. 사단이지만 결론적으로 영국하고 프랑스군은 합해서 한 1만 5천 명 정도의 병력을 갖고 있었다. 전시에는 지원 배속부대 붙여주고 증강시켜갖고 4만 명도 되고 하는데 15,000명으로 1개 사단 만들어 놓으니까 전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습 작전 책임을 맡은 영국군의 해럴드 프랭클린 장군, 이 프랭클린 장군은 공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공격을 별로 내키지 않아 했어요. 전시 상황 하에서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격은 하지만 공격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두 가지겠죠. 전투력이 약해서 공격이 의미가 없거나, 전투력은 있지만 공격을 할 준비가 안 되었을 때 영투연합군은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부대의 군기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었어요. 자, 어쨌거나 프랑스군 제3 경기갑사단이 서측에, 영국군 제5 보병사단이 동측에, 이렇게 이 부대가 독일군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북쪽을 위로 놓고 지도 정치를 하면 프랑스군이 왼쪽, 영국군이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격을 이제 하기로 했죠. 이렇게 할 때 문제점이 있는데 공격을 하기 위한 준비를 제대로 안 했어요. 군사작전에서 각기 다른 부대가 주공과 조공으로 공통의 적을 공격할 경우에 서로 점검을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주공과 조공을 정한 이후에 상호 통신수단을 점검을 하고 부대별로 대략의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계획을 또 서로 교환을 해야죠. 이 계획을 교환을 할 때 양측에 연락장교를 파견하고 참모회의도 수차례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아라스 전투에서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기본적인 연락장교 교환 안 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공격을 할 때 다른 거 다 안 해도 몇 시에 공격할지는 서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야 공격할 건데 야 도와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황당하게도 공격 개시일, 개시 시간을 서로 교환을 안 했어요. 그래서 공격 개시일인 5월 22일에 딱 보니까 프랑스군이 공격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영국군이 양쪽이 이제 협조회 했을 거 아니에요? 협조회에서 5월 21일에 공격을 개시하자 이렇게 얘기만 한 거예요. 근데 프랑스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5월 21일에 공격을 개시하나? 그러면 5월 21일에 준비해갖고 5월 22일쯤에 공격하나 보다? 이랬다는 거예요. 궁금하면 물어보든가. 지금 전쟁이 났는데 아주 기본적인 공격 날짜조차 공유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공격을 했다는 거죠. 자, 5월 21일까지 이제 얘기했는데 공격할 날짜와 시간조차 서로 교환하지 않은 이름만 연합군인 영국군과 프랑스군의 독일군 옆구리 공격, 얘네는 과연 제대로 싸울 수 있었을까요? 과연 이 전투는 독일군에게 치명타를 날리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연합군 같지 않은 연합군 영투군과 만반의 준비를 갖춘 독일군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빨랐어요. 대낮에 조우를 합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강력하게 대응하라. 어떻게 강력하게 대응해? 보병이 전차가 저렇게 오고 있는데. 그래서 철수한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